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현대사 파트 넘어와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광복 직후부터의 사정을 살펴봤고, 이제 우리 첫 번째 대통령이 뽑히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정부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처음 대통령을 또 뽑았는데 이 이승만 정부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고, 요 사이에 한국사에 좀 치명적인, 현대사에 치명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한국전쟁과 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났었던 6.25 전쟁과 그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우리가 획득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란 평가를 얻고 있는데, 여기에 출발점의 뿌리로 잡고 있는 사건이 이승만이 물러나게 된 4.19 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6.25 전쟁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남한과 북한이 생긴 상황인데, 그때는 서로 또 감정도 좋지 않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무력으로 남쪽을 통합을 하려는 시도를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도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들 이제 동의를 하고 있죠. 자, 그 당시에 전쟁 전에 한 번 더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한국 전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고 해서 동족상잔이라고도 하고, 이건 일제강점기랑은 또 달라요. 우리를 침략했었던 타 민족하고 싸운 거지만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하죠.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니까. 이 한국전쟁 어떤 상황이냐? 북한은 어땠냐면, 북한은 소련과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체결을 하고요. 무기를 지원받을 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건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어땠냐면, 우리는 전쟁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주한미군이 이제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고 안정권 안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북한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자, 미군이 들어와서 지켜주는, 미국이 상주하는 라인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를 다시 정정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한반도하고 대만은 여기서 제외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나온 거죠. 미군이 철수했고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침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순식간에 밀고 들어가서 뭐 그들 피셜로는 적화 통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못했었던 우리는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 4시 반 정도였어요. 이때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뭐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6월 달이면은 이제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이제 모내기 해야 돼요. 모내기 하려면 농민들, 농촌에 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시골로 내려가 있어서 실제 그 전선에 있었던 군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이 좀 좋지 않았고, 이거를 북한이 미리 조사를 하고 나서 정말 지금이 최적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우리 3일 만에 서울 뺏깁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정부는 부산까지 아래쪽으로 저기까지 피난을 해서 낙동강 라인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시수도 역할을 부산이 하게 되죠. 거기가 임시수도를 거의 1000일 정도 하게 됩니다. 그쪽에 계속 임시수도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전쟁은 불법이죠. 이제 무력으로 침략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북한이 그 약속을 깬 거죠. 그리고 미군이 우리를 보호를 해주다가, 그러니까 미국과 그런 협정을 맺고 있었다가 미국이 빠져나가자마자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유엔에 우리가 이 사건을 알리게 되고, 유엔에서도 북한이 지금 전쟁을, 무력 충돌을 일으켰군.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16개 국가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되죠. 전쟁 발발하고 바로 이제 7월 달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북한은 빠르게 남진을 하고 있었고요.
낙동강만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이제. 거기만 무너뜨리면 뭐 유엔군이 들어오든 말든 거기 무너뜨리면 이제 한반도는 북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쭉쭉 내려가게 되고 우리는 낙동강에서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반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의 병력이 낙동강 근처에 다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다 모여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들어올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있고 사실은 인천 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인천 바다가 되게 이제 뻘 같은 게 되게 많아서 군함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여의치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뭐 여기로 들어오겠어? 이 생각을 하고서는 전부 다 이제 이 낙동강 쪽으로 내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느라고 뒤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네임으로 서울을 다시 되찾는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총지휘하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가지고 극적으로 서울을 탈환합니다. 전세 역전이죠.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위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북한 경계선 38선 넘어서 평양 넘어서 압록강까지 가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북한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도 욕심이 나죠. 우리도 욕심이 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난데없이 중국군이 참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전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중국은 처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지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만약에 미군이 참전하면 우리도 너네를 도와줄게라고 약속을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지금 참전했잖아요. 미국군 내려왔잖아요. 이제 약속 지켜야죠. 그래서 중국군이 약속을 지키러 대규모의 중공군이 파견이 되면서 전세가 다시 한번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해전술이란 말이 있어요. 파도가 넘치는 것처럼 굉장한 숫자의 중공군이 넘어오게 됩니다. 10월 달이면은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넘어가려는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치명적인 계절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여름부터 전쟁을 몇 달째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고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전쟁 끝난다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중국군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방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중공군은 이미 겨울을 대비한 복장으로 와 하면서 넘어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다시 우리가 남쪽으로 후퇴 하고 하는 그런 게 또 벌어지게 돼요. 자, 흥남철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계속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국군하고 유엔군이 북한의 흥남에서 모든 장비와 군대를 통솔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후퇴를 하는 일종의 대후퇴, 이제 후퇴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 흥남철수를 배경으로 뭐 그때 유명한 영화도 나오고 했었죠. 엄청난 사건인데 그리고 1.4 후퇴, 국군과 유엔군의 후퇴로 북한에게 서울을 또 뺏깁니다. 뺏고 뺏기고의 이 연속인데 여기에선 유엔군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고 북한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휴전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소련이 휴전 협상에 대해서 제안을 먼저 해요. 제안을 먼저 했고 유엔군도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군사분계선, 중간 경계선이 있죠. 이거를 어디로 할 거냐, 그리고 너네 각자가 잡아있는 포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서로 의견이 또 한 개도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왜 휴전하냐,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승만이 휴전에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거제도 가면은 포로 수용소 있어요. 우리가 잡은 북한 포로들. 그 포로들 중에서 반공포로라는 게 있거든요. 반공포로. 반공포로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실은 공산주의가 싫다. 우리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다. 우리는 반공이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을 미국과 유엔군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포로를 석방해요. 북한은 그 반공포로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완전 정전은 아마 이미 물 건너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휴전을 하기는 했어요. 굉장히 지리멸렬한 여러 가지의 논의 끝에 휴전 협상을 맺긴 합니다. 그 유명한 판문점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이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랑 북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이상한 점 있지 않나요? 우리 없네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휴전 협상인데 이승만은 여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유엔군 대표, 북한 대표, 중국 대표가 모여가지고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경제로 완전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이건 그냥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195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휴전선 또는 38선이라고 부르는 군사분계선이 생기고 그 선을 중심으로 약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여기에 약간 깍두기 구간이 생겨요. 깍두기, 교집합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그 경계선에서 혹시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본 게 여기에는 무장하지 않는다. 서로 무기 갖고 오지 않는다. 왜냐면 각각 붙어있는 장소니까 이거 우리가 DMZ라고 하죠.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 무장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도 있죠. 근데 비무장은 비무장이지만 여기 되게 위험하죠. 인간은 무장해서 들어갈 수 없지만 서로가 거기 안에다 지뢰도 엄청 해놓고 지금 그 휴전선 자체에도 막 전기도 잘잘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시간만 오래 지났죠. 그래서 이 휴전 협상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미군이 우리한테 철수하고 에치슨 라인 발표하자마자 이 사달이 났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랑 미국은 서로의 군사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조약을 확실하게 맺게 되고요. 이게 이제 2대 국회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으로 나라가 거의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전쟁 고아, 막 이산가족 뭐 엄청 생기는데 산업시설, 기반시설 굉장히 파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 원조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경제 원조를 해줍니다. 우리가 원조 물자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 물자의 특징이 밀가루, 설탕, 면화, 이 공통점은 전부 흰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00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 물자를 공급받아서 이것을 가공해가지고 판매하고 먹는 300산업, 제분, 제당, 면방직 산업으로 인력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런 거. 뭐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밖에. 그걸로 소비재 산업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작업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인적, 물적 피해 뭐 말도 못하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인명. 다 죽고 다치고 연구 장애 얻고 전쟁 고아, 이산가족 1000만을 넘는 숫자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주요 사회시설 완전 파괴됐죠. 식량, 생필품 뭐 어디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초토화가 됐어요. 초토화. 굉장히 그때 우리나라에 왔었던 영국이나 뭐 이런 캐나다나 뭐 이런 외국의 신문 기자들이 우리나라의 초토화된 상태를 보고 야, 대한민국은 최소한 50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매우 빠르게 극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쟁 중에 이거는 뭐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때 사상자도 너무 많고 했기 때문에 이 남한과 북한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지게 돼서 서로 적대감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통일을 못했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6.25는 알겠는데 이승만 정부는 왜 정권 유지를 억지로 계속하는가? 장기 집권을 추진을 해요. 이승만 자체가 대통령직에 대해서 굉장한 욕심을 좀 가지고 있었고 1대 대통령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 처음 하다가 간선제로 자기한테 안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두 번째 대통령으로 못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우호적인 정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자유당이에요. 이 자유당을 창당을 하고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를 해서 선동연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선제 개헌을 시도했는데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통과는 되지를 못하고 이 과정 중에서 이게 지금 다 6.25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6.25 전쟁 도중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개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지금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막 여기서 수도를 임시로 부산까지 피난을 온 건데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엄령이란 글자가 나오는 시대에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엄은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인데
아니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염병이 막 뭐 코로나 이런 게 막 돌아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통제와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뭐 그럴 때 계엄령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정말 특이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걸로 국민들의 어떤 자유와 이런 거를 제약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죠. 이 계엄이란 단어 자체가 상당한 공포를 또 불러일으키잖아요. 약간 천하무적의 치트키 같은 거거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선포한 다음에 억지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뭐 버스를 납치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억지로 이거를 처음에 통과가 안 됐던 거를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꾸역꾸역 통과를 시켜요. 이것도 이제 불법이죠.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로 한다. 내각 책임제 한다. 이게 뭐든 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데 유리한 무언가였겠죠. 이렇게 바꾸고 나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이거 하려고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 대통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날 즈음에 되니까 계속하고 싶은 거죠. 계속.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본인에 한해서만큼은 두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게 법을 또 바꾸려고 해요. 그때 당시 우리 법은 두 번까지만 대통령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되네. 그래서 또 시도합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자유당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제 장기 집권을 추진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 법이라는 걸 바꿀 때에는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법을 삭제할 때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되려면 아마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 있으니까 이 개헌을 했겠죠? 이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법을 뜯어 고치려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어딘가에서 삑사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차 했던 게 한 명이 부족해가지고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납니다. 깜짝 놀랐겠죠? 누구야? 누가 X표 친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누가 이제 그 투표 용지를 잘못 찍어서 뭐가 하나 무효표 처리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튼간 지금 이게 안 됐어요. 부결. 지금 이승만 쪽에 자유당 난리 났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됐고 통과시켜. 여기서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게 돼요. 정말 세계사 역사에서 다시 없을 창피한 장면이 여기서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날 자유당이 갑자기 대국민 방송 같은 거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 수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보세요.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는 건데 지금 한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반올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5 이상은 올리고 5 아래로 4부터는 이제 우리가 버림이라고 해서 떨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반올림이 있잖아요. 근데 반올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 157원이다라고 했을 때 160원 이렇게 하는 거를 반올림이라고 하는 건데 화폐 단위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건 반올림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머릿수를 어떻게 반올림을 해요? 4분의 1짜리 사람이 있나요? 없죠. 152표를 2표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152표부터 인정이 되는 거예요. 151.4표, 151.5표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없는데 153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그냥 153표예요. 이게 154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올림에 근거를 해가지고 가령 이제 이거 숫자를 뭐 6이라고 해봅시다. 6이라고 해보면은 요거를 반올림 해가지고 자 157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올림의 논리를 적용을 해버린 거죠. 사람의 머릿수에다가. 사람의 머릿수는 그냥 하나로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애벌떡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거를 협박당해서 말하는 서울대 교수도 진짜 자괴감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이 반올림의 논리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 3분의 2라고 하는 거를 뭐 3분의 1을 계산을 해보니까 150 몇 점 몇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올림의 논리를 어거지로 막 낑겨 넣어가지고 실제 머릿수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도 자기네들 멋대로 반올림을 해갖고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4.4.5입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억지 개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헌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자, 이 법을 바꾼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승만 한 명밖에 없어요. 뭐 어차피 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목숨만 연장된다면, 투표만 된다면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할 때도 이미 상당히 고령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에 뭐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돼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는데 근데 되게 힘들게 됐어요.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이승만이 되긴 돼요. 이승만이 되긴 됐는데 이때 그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나온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30표를 득표를 해요. 여러분도 선거 개표 방송 본 적 있죠? 보통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몇 프로 받는지 보이잖아요. 30% 받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굉장히 조금이죠. 보통은 어마어마한 득표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승만은 좀 다분히 저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반공 막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평화통일론. 우리가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었는데 계속 전쟁 해야겠느냐. 평화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통일해야 된다. 이승만 입장에서 조봉암은 빨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득표가 너무 많은 거죠. 좀 움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선 비록 떨어졌지만 나중에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승만이 이걸 보기에, 이승만과 자유당이 보기에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다음 선거에 또 나올 텐데 그땐 이승만이 이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못 이기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얘네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누명을 씌워야지. 누명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이랑 내통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 방안을 주장을 했다라는 걸로 약간 너는 지금으로 치면 국가보안법 같은 거 너는 위반했어. 이러고 구속을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후다구닥 재판을 하더니 사형시킵니다. 처형을 해요. 처형을. 정말 놀라운 전개가 아닐 수 없죠? 이 사람은 사법살인 당한 겁니다. 사법살인. 간첩이란 증거가 어딨냐고요. 다 조작된 걸로. 그래서 경쟁자를 제거해버립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진절머리를 칩니다.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해서. 또 선거 나오거든요. 조봉암 죽이고 나서 또 선거 나옵니다. 또 선거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아, 이승만 그만하고 싶다. 이승만의 이런 온갖 부정행위와 이 독재행위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물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자유당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까 우리는 계속 여당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을 또 대통령으로 내밀면서도 실제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때 이승만이 거의 90을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법에서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은 부통령이 그거 계속 이어가지고 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부통령이 자유당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승만이 그쪽에서 키우고 있었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인기가 없어요. 매우 인기가 없어서 이 사람은 뭐 죽도 밥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기붕이 소문도 되게 안 좋고 그냥 전반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를 예비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정상적인 선거를 하면은 이기붕은 당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뭘 하냐면 부정선거를 합니다. 지금이야 뭐 기계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는 사람이 종이 찍어서 접어서 넣어서 그거 펴가지고 일일이 카운팅하고 막 그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1960년에 3월 15일에 그 대통령, 부통령 선거해요. 일단 경쟁자 없으니까 이승만은 무난히 될 건데, 자, 이 부통령의 이기붕이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 이기붕의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투표함에 미리 이기붕이 찍혀 있는 거를 넣어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마산에서 걸려요. 마산에서 아직 투표가 진행이 안 됐는데 투표함에 그게 있고 급습을 해서 그 통을 까보니까 만약에 100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면
종이가 몇 장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0장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100장이 아니고 막 120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막 그냥 넣은 거예요. 일단 적당히 숫자 맞추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숫자가 안 맞았어요. 누가 봐도 부정선거죠. 조작된 표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마산에서 가만 안 있죠. 난리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쌓인 게 있던 상황인데 이 부정선거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마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이걸 또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학생들이 가만히 참지를 않고 다 뛰쳐나옵니다. 다 뛰쳐나와서 김주열이라는 그 마산 상고 학생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이 집회한다고 나가가지고 열흘이 넘게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 엄마는 막 얘를 찾아가지고 막 다니는데 그때 3.15 부정선거 시위가 일어나서 전국으로 막 불안불안하게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얘는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열흘이 넘은 그 시점에 이 김주열을 향해서 그 학생들을 향해서 무력 진압을 지금 했잖아요. 그 최루탄이라고 아시죠? 그 매운 연기 나오는 거. 그게 약간 이렇게 진짜 총알 로켓탄처럼 이만하게 생겼어요. 이런 바주카포 통 같은 데다가 팡 하고 쏘는 건데 그 사람 얼굴에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원래 쏠 때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쏴야 돼요. 위로 쏴가지고 이렇게 연기만 떨어지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군인인지 경찰인지가 정면으로 쏴버린 거죠. 사람 얼굴에다가. 그거를 김주열이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최루탄이 얼굴에 박혀가지고 즉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즉사한 시신을 그걸 쏜 사람이 그랬겠죠. 그거를 그 쏜 군인이 먼저 발견을 하고서는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김주열의 시신을 바다에 몰래 갖다 버린 거예요. 떠오르지 말라고 다리에다가 돌멩이도 매달아가지고 던졌는데 이 어떻게 또 마산 부둣가로 떠내려 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거 발견한 사람들이 그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살해당해서 바닷가에 은닉됐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사진이 충격적으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리면서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너무 쇼크 받는 이게 완전 직접 도화선이 돼요. 그때 이승만 정부가 무섭거나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다 떨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19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자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고요. 이승만 정부는 또 계엄령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시위하는 거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 시위하는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군인들 바리케이트를 치고 총격을 합니다. 다다다다 총을 쏴버립니다. 총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사건들이 보도되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겠어요.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실탄을 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 많았고 여기에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제일 어린 희생자가 10살인가 12살인가 그래요. 초등학생이 죽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 지식인층이라면 대학 교수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두고 보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대학 교수단, 초엘리트 집단이었던 대학 교수단이 퇴진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시위 행진을 합니다. 이승만이 이제 견딜 수가 없겠죠. 이제 뭐 어떻게 그 대학 교수 다 쏴서 죽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국민이 원하면 나는 하야하겠다 라고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대단한 발표를 하죠. 하야. 스스로 내려오는 거는 하야예요. 하야를 안 했으면 아마 우리도 탄핵을 시도를 했겠죠. 이승만은 하야를 하고 그 하와이로 가요. 그리고 하와이 가서 잘 사시다가 또 되게 또 장수하셨잖아요. 90살 넘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했었던 시절에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의 이승만은 많은 비난을 받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뭐 초인적인 초능력으로 뿅 하고 만든 건 아니고 그건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노력으로 시대가 만든 역사고요. 그러나 독재의 역사는 이 사람의 그런 권력의 어떤 욕망이 다분히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최초의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서는 이제 독재를 겪어요. 첫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합니다. 아주 장기간. 그리고 나서 이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는 우리 정부가 공백 상태가 됐는데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임시로 이제 과도 정부를 수립을 하고요. 이 정부 다시 만들 때까지 임시로 이 사람이 살짝 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정 과도 정부가 개헌을 3번째로 진행을 하고 자 이제 우리 내각 책임제 합시다.
대통령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이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자 다수의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이 내각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내각 책임제를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으로 뽑혔던 사람이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승만 정부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생한국사 교실 요것과 관련한 노래를 조사해서 가사와 동영상을 올려달라. 자, 님 계신 전선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태극기 흔들며 님이 떠난 새벽 정거장이라고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어느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자, 굳세어라 굼수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봤다. 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이게 뭐예요? 흥남철수 일사후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것이 6.25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볼게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엔군 참전했죠. 그리고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가 부산의 임시정부에서 임시수도에서 발췌 개헌안 통과시키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했죠. 그래서 잠깐 서울 되찾았었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 처벌법, 그러니까 친일파 처단법, 이거는 이 전쟁 도중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재헌 국회에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4번만 혼자 다른 거 들어가 있네요. 자, 2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민특위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반민족 행위자를 제보하는 투서함을 설치하는 등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정부는 이 위원회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승만 정부겠죠. 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한참 뒤의 일이에요. 금융실명제 실시하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아니에요. 중국, 소련, 이 북방 이 국가들과 수교를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일이고요. 4.4 오입 개헌안을 가결하였다. 그쵸? 이걸 통해서 억지로 헌법 바꾸잖아요. 3번이 맞는 얘기고요.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는 거는 저기 또 한참 와서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이 민주화 운동 자료집 만들기,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 대학 교수단의 가두 시위, 하야하는 이승만 대통령, 전반적인 결과로 이것이 4.1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19. 그래서 4.19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전부 다 이거보다 더 뒤시기에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이에요. 자, 마지막 4번. 다음 기상일기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한 뒤에 가두 시위에 나섰다.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였다. 자,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4.19죠. 이 4.19 혁명이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동아시아 전체 민주주의 사건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2023년도에 4.19 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찾아볼게요.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이거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죠. 군부의 무력 진압인데 새로운 군부의 무력 진압이에요. 이승만 다음에 우리가 박정희 군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 군부가 나오는데 이전에 박정희 군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전두환의 이 군사정권을 신군부라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5.18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것은 그 전두환 때에 있었던 87년도에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고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일이잖아요. 요거 아니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4.19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이 4.19는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의 거의 핵심적인 사건이고 헌법에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꼭 정리해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승만의 하야 이후에 우리가 요 다음 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